자, 이제 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환 은행의 외국환 매매, 대출, 보증, 그 다음에 환전영업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략 한번 볼까요? 자, 외국환 은행에 매매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자, 환전상으로 이야기입니다. 환전상 여러분들 명동이나 충무로 가면은 그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또 일본 사람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달러, 엔화 바꾼 사람이 있죠, 그죠? 환전상의 업무 등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외국환 은행의 매매 있어가지고 대고객 매매율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항상 외국환의 매매라 하면은, 그죠? 사고 파는 거니까 매입 거래가 있고, 그죠? 매도 거래가 있죠. 그죠? 사는 거래와 파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냐니까 기준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행이 사면,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이 있고 이 고객이 있어요. 그죠? 고객이 달러를 사면 은행은 달러를 매각하죠. 그죠? 고객은 샀는데 은행은 팔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이 거래는 매입 거래요, 매도 거래요.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매입 거래고 은행 입장에서는 뭡니까? 매각 거래, 매도 거래죠. 자, 이거 그러면 매입률, 매도율이라 나오고 매매란 말이 나오고 외국환이 매입이라는 말이 나오고 외국환이 매도란 말이 나오는데 매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 기준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기준이야? 은행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외국환 은행 또는 외국환 업무 지급 기관의 기준이지 고객 기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행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모든 것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은행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봅니다. 그래서 매매율에는 매도율이 있고 매입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입률, 매도율 누가 사지? 은행이 삽니다. 매도율 누가 팔아요? 은행이 팝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매도율, 오케이? 여기가 매입률, 여기가 기준율입니다. 기준인데, 자, 기준이 있고, 기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율에는 TT, 전신환 매도율이 있습니다. TT란 말은 무슨 말이냐?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환 매도율을 말하고요. 제가 전신환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TT라 썼습니다만은 여기 써놨죠. 전신환,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환 매도율이 있고요. 트래블러즈 체크 뭡니까? 이거 한자 써야 되네.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현찰 매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률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TT, 전신환 매입률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외화수표 매입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현찰 매입률이 있습니다. 매입률 누가 사는 거라고? 은행에 사는 거죠. 매도율 은행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전신환은 뭐 하는 거냐? 송금이에요, 송금. 그죠? 송금이죠. 그래서 외국환 은행이 고객의 원화를 대가로 현찰이 아닌 외화를 매도할 때,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 그러니까 외화로 송금할 때,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전신환 매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러기 아빠가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유학비를 보낼 때는 원화를 가지고 은행에서 달러를 사서 보내죠. 그죠? 기러기 아빠는 사니까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죠. 송금이니까 전신환. 기러기 아빠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신환 매입률은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온 달러를 수출 대전이다. 또는 해외에서 누군가가 결혼했다고 결혼 축의금을 보냈다.
그 도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손님은 은행에다가 팔고, 그죠? 손님은 팔고 은행은 그 달러를 사죠. 매입하죠. 은행의 관점에서 매입률이죠. 근데 현찰이 아니고 송금대에 들을 경우에는 전신한 매입률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율이 있고요. 그러면은 매도율이 비쌉니까? 매입률이 비쌉니까? 은행에 파는 가격이 비싸요? 은행에 사는 가격이 비싸요? 당연히 파는 가격이 비싸죠. 그죠? 당연히 파는 가격이 비싸. 그죠? 그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찰. 현찰이 알죠? 그죠? 현찰. 현찰이요? 뭡니까? 그 캐시. 종이로 된 캐시. 그죠? 그래서 현찰. 은행이 파는 환율 현찰 매도율. 손님이 가지고 있는 달러 현찰을 은행에다가 파는 환율, 은행에 사는 환율이 현찰 매입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해외여행, 요즘은 여행자 수표를 거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달러 현찰을 가지고 가면 무섭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어. 그래서 위험하니까 여행자 수표로 가져갈 경우도 있었어요. 현찰보다는 환율이 조금 유리했어요. 여행자 수표는 그 현찰률보다는 좀 싸고 전신환보다는 조금 높은 중간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화로 수표, 해외에서 외화로 수표로 송금되었을 경우에 은행에다가 팔 경우에는 외화 수표도 현찰보다는 조금 비싸고 중간에 전신환보다는 싼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놨죠. 전신환 매도율보다는 높고 전신환 매도율보다는 높고 현찰보다는 싸다. 그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환율은 그렇고 이제 매입의 경우입니다. 매입 누가 사는 거야? 무조건 은행 관점이라 그랬죠. 그죠? 은행 관점에서 거주자로부터 사는 경우입니다. 살 때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은행이 외환 수수료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님이 달러 팔겠다라 하면 무조건 덜컥 사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났어요? 라고 무조건 항상 취득 사유를 물어봐야 돼요. 취득경위 어떻게 난 거예요? 서류 좀 줘보세요. 라고 거래 증빙 서류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에서 문제가 없죠. 서류가 없어요.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긴요? 사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경우니까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거죠. 그죠? 표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국민인 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가서 이 달러 팔라 그럽니다. 얼마예요? 5만 달러인데요. 달러 많기도 하네. 이 달러 어떻게 났어요? 물어보죠. 그죠? 뭘 물어봅니까? 취득경위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뭐 주술주술 하면서 길에서 귀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래서 참 귀인일소라 라고 당신한테 5만 달러 주더라 라고 주더라. 그래서 그 달러 받았습니다 라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거야. 이럴 때 은행은 그 달러 살 수 있느냐? 예스, 살 수 있어요. 대신에 사면서 취득경위를 입증할 서류가 없더라 살 수 있는데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있는데 이럴 때 은행은 그걸 뭐로 간주하느냐? 뭐랍니까?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 이전 거래 해외에서 뭔가 달러 들어왔겠지.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하여 살 수가 있다. 입니다. 오케이? 자, 이럴 때 그러면 3월 끝자리가 아니고 은행에 왜 그걸 살 수 있냐니까 사고 나서 2만 달 사고 나서 이럴 때 취득경위를 확인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경위를 확인할 경우는 얼마냐? 2만 달러를 초과하면은 이거 어떻게 났어요? 물어봐야 돼. 아까 5만 달러 같으면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근데 5천 달러 갖고 와가지고 달러 바꾸려고 그럽니다.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났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얼마야? 2만 달러까지는 취득경위 확인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지역하는 시급기관, 은행, 환전상,
포로부터 달러 샀다. 이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굳이 이거 어떻게 나는지 감나라 콩나라 왜 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달러 샀거나 환전상에서 달러 샀거나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샀거나 또는 외국한 업무 지급기관 다른 은행에서 샀거나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주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거주자 계정이나 거주자 위하신다 계정이나 같은 말입니다만 거주자 계정에 있는 달러 예금에 있는 쉽게 말해서 달러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예치되어 있는 돈을 살 때는 물어볼 필요 없죠. 이 달러 어떻게 났어요? 예금된 건데요. 물어보나만 하잖아.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물어볼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볼 필요 없고 금액이 얼마? 2만 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물어볼 필요 없고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어는 봐야지. 이거 어떻게 났어요? 서류 주세요. 없는데요.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죠. 대신에 뭐로 취급한다? 단순 이전 거래로 어디 갔지? 단순 이전 거래로 취급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 거주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수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영수 확인서. 영수 확인서가 뭐냐? 넌이 언제 뭐냐? 송금시입니다. 해외에서 송금이 왔을 때 해외에서 송금이 해외에서 해외에서 밖에서 송금이 왔을 때 이럴 때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취득 경위를 입증한 서류를 주세요 하는 게 송금의 경우에는 취득 경위를 물어보는 서류를 진구할게. 아까 현찰의 경우에는 얼마야? 아까 2만 달러라 그러죠. 2만 달러. 어디 갔지? 여기 있네. 2만 달러의 대외지급수단 현찰. 그죠? 대외지급수단 현찰입니다. 뭐 대외지급수단 현찰 말고 또 있습니다만은 통상 현찰을 경우에 2만 달러를 넘어가면은 이거 어떻게 났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하지만 송금의 경우에는 얼마?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경위 서류를 진구합니다. 취득경위를 진구한 서류의 기준이 달라요. 인데 그러면 이럴 때 5만 달러 초과할 때 취득경위를 입증한 서류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났는데요? 길에서 귀인을 만났는데 저보고 얼굴상이 예쁘다고 참 귀인이로세 라고 나한테 송금하노라 라고 8만 달러 송금해 주더라 라고 이상한 이야기하면 서류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살 수 있나요? 물론 있죠. 있습니다. 이럴 때 뭘 진구하느냐? 이럴 때 진구하는 서류가 영수 확인서예요. 그러면은 서류 안 냈으니까 5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대신에 영수 확인서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영수 확인서 달러 얼마? 8만 달러. 그래서 홍길동 사인 하고 그 다음에 사유 취득 사유 뭐라고 씁니까? 귀인을 만나가지고 귀인이 뭐 주더라 라고 썼다 시작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그 달러 살 수 있나요? 있어요. 이럴 때 아까 현찰의 경우에는 2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 취득경위를 입증한 서류가 없을 때 우리가 뭐 살 수 있으면서 뭐라 인정한다 그랬지? 단순 이전 거래로 인정하죠. 그렇죠. 이전 거래 간접으로 살 수 있다 그랬죠. 이럴 때 송금의 경우에 아까처럼 8만 달러의 경우에 그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귀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러면 그 취득 사유에다가 그다가 시스템에다가 귀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이쁘다고 주더라라고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씁니까? 마찬가지 이전 거래로
어떻게 했지? 이전 거래로 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쓰든 간에 귀인을 만났던 뭐 저 귀인이 아니고 미인을 만났던 아무 상관없이 이거 무시하고 그냥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하고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영수 확인서는 누구? 거주자인데 외국인 거주자는 됩니까? 안 됩니다. 비거주자 안 됩니다. 한국인 거주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달러 송금 들어왔는데 8만 달러 들어왔다. 서류 있어요? 없는데요. 영수 확인서 쓰세요. 하면 그거 받고 8만 달러 은행에서 매입할 수가 있죠. 오케이. 영수 확인서입니다. 됐습니까? 현찰은 영수 확인서 받아요, 안 받아요? 현찰은 영수 확인서조차도 안 받습니다. 그죠? 현찰 대외 지급 수단은 송금이 아니면 보세요. 외국 통화 또는 외화 수표의 경우에는 영수 확인서 징구 수단이 이라 아니야. 영수 확인서는 언제만 받습니까? 송금할 때만 받습니다. 송금할 때 얼마나?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으로서 서류가 없으면 받는다. 그 다음에 사면은 뭐라고 그 사람이 서류에다가 뭐라고 쓰든 간에 깡그리 무시하고 뭐라고?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 이게 키죠. 그 다음에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직접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류는 보관하는데 자 서류 처음 나오는데요. 서류는요. 기억하세요. 서류 보관은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서류 보관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5년이야. 무조건 5년이야. 앞으로 모든 서류 보관이 나오면 누가 보관하든 간에 은행이 보관해도 되고 거래 당사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서류 보관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몇 년? 5년. 5년 보관합니다. 그리고 알았죠. 영수 확인서에 영수 사유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 그래서 단순 이전 거래를 간주한다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영수 사유를 없을 경우에는 영수 확인서조차도 안 받고 3영업일 이내로 영수 확인서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안 받고 단순하게 이전 거래로 간주하여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현찰의 경우에 거주자로입니다. 거주자로부터 현찰 예를 들어서 3만 달러를 은행에서 매입했어요. 서류 있나요? 없는데요.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뭐로 간주합니까?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하여 살 수 있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죄송해. 서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났는데요? 물어보면 뭐 길에서 기인을 만나가지고 주더라 할 때도 불구하고 그냥 은행에 살 수 있다 하면 좀 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럴 리가 있나요?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동일인 기준으로 10,000달러를 초과하여 매입할 경우에는 은행은 매달 10일까지 그 다음 달 10일까지 3월 달에 한 것은 4월 달 10일까지 5월 달에 한 것은 6월 10일까지 어디에?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3만 달러 샀는데요. 단순 이전 거래로 샀습니다. 증빙서류 없습니다. 라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보가 있다 보니까 국세청, 관세청은 다 이걸 다 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굳이 서류 안 받더라도 괜찮다 사라 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이거는 통보할 때 이럴 때 실명제법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당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당신한테 우리한테 3만 달러 판 거 그 국세청하고 관세청에다가 일러줬다. 통보했다. 일러줬다가 아니고 통보했다.
사후에 그 사람도 알려줘야 됩니까? 없어요. 그죠? 이거는 실명제법의 외국환 거래법이 우선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죠? 배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자, 그다음에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는 기준이 얼마가 됩니까? $10,000. $10,000. 언제까지? 그 다음 날 10일까지. 그죠? 10일까지. $10,000 초과하면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이제 거주자, 국민인 거주한테 사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살 경우입니다. 살 경우에 자, 먼저 살 경우에 $20,000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0,000를 넘어갈 경우에 현찰의 경우에 아까 우리가 정빙이 필요할 때 현찰은 아까 얼마나 그랬죠? 취득 사유. 취득 사유에 대한 증빙이 현찰은 $20,000. 그 다음에 송금은 얼마? $50,000를 거주자로부터입니다. $50,000의 경우엔 증빙이 필요하고 없을 경우에 우리 뭐 받는다 그랬죠? 영수 확인서 받는다 그랬죠. 이건 넘더라도 받을 필요 없죠, 그죠? 생각하네. 자, $20,000 초과할 경우니까 마찬가지로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로부터 달러 살 경우에도 $20,000 초과할 경우에는 왜 팔라 그래요? 라고 처분 사유를 물어봐야 돼요. 처분 사유 물어봐야 됩니다. 이럴 때 처분 사유 물어보면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투자하려고요, 한국에 땅 살라고요. 땅 살라는 아니다. $20,000까지 안 되니까 뭡니까? 한국이 너무나 좋아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템플스테이 하려고 예를 들어서 등등등 이유를 대더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은행은 사면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뭐라고 합니까? 해외 재산 반입. 그죠? 해외 재산 반입으로 간주하여 뭡니까? 매입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처분 목적이나 사유를 알 수 있으면 그대로 쓰고요.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외 재산 반입으로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제한이 없는 경우에 $20,000 이하의 경우에는 $20,000 이하의 현찰 같은 경우에는 정빙 서류 자체가 필요 없고 그냥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 그죠? 그 다음에 군인, 우리나라 미군으로 할 때는 그때는 서류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무제한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지만 비거주자지만 외교관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비거주자죠. 주한 미국 대사관 비거주자죠. 로부터 달러를 살 경우에는 뭡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영수확인서 현찰이니까 필요도 없고 그냥 현찰일 경우에도 그런 거 안 받고 매입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으로부터 또는 거주자로부터 외국인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달러 살 경우에는 그 달러 왜 팔라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 이상? $20,000 초과할 경우에. $20,000 초과할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휴대 소지할 경우에 휴대 소지한 대외 지급 수단. 현찰을 가지고 있어요. 현찰을 가지고 왔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달러 갖고 들어왔다고. 그 달러를 팔라 그런다면 역시 정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초과할 때 항상 $20,000 초과할 경우에는 정빙 서류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20,000 초과할 경우에 정빙 당신이 어떻게 나누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럴 때 주로 정빙 서류에 필요한 게 쓰이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 여행자의 경우에 비거주자, 여행자의 비거주자죠, 그죠? 외국인 여행자가 예를 들어서 $30,000를 현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현찰. 그래서 그 현찰을 은행에 팔라 그래. 외국인이 와가지고 $30,000 했는데 현찰을 팔라 그래요. 그럼 은행은 물어보죠. $20,000 넘어가니까 뭘 물어봐? 어디서 났어요? 그죠? 물어봐요. 그래서 재원 확인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럴 때 은행 외국인이 제시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제시한 게 뭐냐니까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해외 나갔다 우리나라 해외여행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길쭉한 노란 색깔로 된 종이 하나 주죠. 어떤 종이? 세관신고서. 그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마약을 가지고 있나요? 칼 가지고 있나요? 뭐 폭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직업수단 현찰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yes 라고 하면 이렇게 쓴 종이를 들고 공항에 들어와서 그린 탐구가 아니고 녹색 대우로 출국기가 아니고 빨간 색깔로 something to declare, 그죠? 신고할 물건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저 3만 달러 현찰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신고하면 돼요, 세관에. 이럴 때 그 세관에서는 3만 달러 현찰 세보고는 맞네 해가지고는 이럴 때 뭘 끊어주느냐? 세관에서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끊어줘요. 그러면 그거는 해외에서 이 사람이 3만 달러 휴대 가지고 왔네를 세관에서 확인한 거니까 이거는 재원 확인 입증 서류가 돼요. 이게 있어야 3만 달러의 경우에도 외국한 여행자로부터 은행에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3만 달러가 있는데 이거 없어. 또는 은행 세관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 매매 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뱅크 코리아 한국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건데 역시 신고 필증이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발급해 주는 건데 이거가 있으면 되는데 없다. 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3만 달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합니다. 자, 3만 달러 현찰 3만 달러인데 서류 없어. 1번 국민이 있는 거주자 3만 달러 은행에 살 수 있어 없어? yes. 맞습니까? 2번 비거주자 살 수 있어 없어? no. 외국인 no. 따라서 서류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와서 3만 달러 현찰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길에서 기인을 만났는데요. 그러면 은행이 이놈의 돈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길에서 기인을 만나서 생긴 건지, 길에서 주운 건지, 훔친 건지, 불법 도박 자금인지, 그죠? 마약 밀매 대금인지 알 수가 없잖아. 현찰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어떻게 났는지 재원 확인을 요하는 서류가 필요한 거야. 얼마까지? 2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해요. 없으면 못 사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달러가 있더라도 재원 확인이 안 되더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송금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3만 달러, 5만 달러라도 뭡니까? 살 수가 있어요. 왜? 외국인한테 영수 확인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물어봅니다. 해외에서 송금돼 들어왔는데요. 그 달러 원화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달러 왜 바꾸려고 그러세요? 한국이 좋아서요. 한국이 좋았어. 그죠? 대신은 국내 뭡니까? 해외 자산 처분. 그죠? 그로 간주해가지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왜? 송금이니까. 재원이 확실하잖아. 송금돼 들어온 거니까. 하지만 현찰은 이 돈이 길에서 주었는지 강도질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뭡니까? 뭐 훔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재원 확인서 없이 은행에 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불가. 국민은 가능. 그죠? 가능. 요게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1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국제성 관세성이 통보한다. 외국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증명서 샀을 경우에는 매입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그죠? 샀으니까 이게 있어야
뭐가 가능하느냐? 내가 아까 3만 달러 외국인이 3만 달러 현찰을 매각했어요. 서류 주세요. 그러니까 외국한 필증, 세관할 때 하거든 필증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 달러 정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네 라고 은행 인정하고 3만 달러 샀어요. 원화로 뭐 3천만 원 정도 원화 내줬어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놀다가 여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려는데 3만 달러 원화로 바꿔서 3천만 원 중에서 환율 1,000원 잡고 3천 원 중에서 1,500만 원 썼는데 1,500만 원 한국도 남았어.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재환전할 수 있겠죠. 뭐로 이제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5,000달러. 그래서 15,000달러. 그죠? 이럴 때 은행은 이거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손님한테 달러를 팔아주죠. 이럴 때 은행은 뭘 필요하느냐? 당신이 옛날에 원화 달러에서 원화로 갔을 테니까 이 거래에 대한 입증 서류를 주세요 합니다. 뭡니까? 이게 매입 증명서야. 그죠? 매입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외국인은 이거 한국에 들어올 때 3만 달러를 원화로 바꾼 겁니다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재환전이 가능해져. 3만 달러 바꿨는데 5만 달러를 재환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한 푼도 안 쓰셨네요. 3만 달러 그대로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3만 1달러부터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매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한테 팔 경우입니다. 요거는 은행에 샀고 은행에 팔아요. 거주자가 소지 목적으로 달러 살 수 있는 앞으로 달러 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달러 투자하려고 달러 현찰을 사서 가지고 있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 예스. 소지 목적 가능합니다. 거주자에게 가능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안 돼. 한국인 거주자에게만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한도 얼마까지? 한도 없어. 무한정. 현찰도 되고요. 예언자 수표도 되고요. 예금도 가능하고요. 뭐든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소지 목적의 경우에 항상 그렇습니다.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은행에서 사거나 팔 때는 10,000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항상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매각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은행에 사도 10,000달러 초과해서 달러를 사면은 국세청 관세청 통보하고 10,000달러 초과하는 달러를 손님한테 팔 때도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항상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통보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보세요. 소지 목적의 달러를 은행에서 한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한국인이 거주자라고 합시다. 한국인에다 팔 수 있느냐? 예스, 있죠. 한도 있어요? 없어요. 단 10,000달러 넘어가면은 통보하는 것밖에 없죠. 있는데 이럴 때 1번 현찰은 1만 달러를 넘어가면은 국세, 관세 통보하죠. 그렇죠. 하지만 현찰이 아니고 예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거주자 계정 또는 거주자 신탁 계정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거 통보 안 해요. 통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려고 그 은행에서 안 하고 다른 은행으로 하려고 파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매가 아까 이야기했죠. 실적 범위 내에서 실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옛날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얼마나 바꿨노?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라는 말은 자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서도 비거주자가 있어요. 외국인 비거주자는 뭡니까? 이 사람은 여행자죠, 그죠? 여행자.
자,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죠. 이럴 때 실적이란은 어떻게 따지느냐? 뭡니까? 매입증명서죠. 은행이 달러를 샀다 하는 매입증명서가 실적인데 그 범위 내에서만 재매각이 가능해. 재매각이 가능해.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는 날짜, 일자 불문 뭐든지 있으면 돼. 한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 달러를 10년 전에 팔았던 5년 전에 팔았던 2년 전에 팔았던 상관없이 그것만 모였으면 가능해. 하지만 비거주자는 일자로 내가 입국일 최근 입국일 이후의 저 뭡니까? 매입증명서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데 2월 1일 날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2월 10일 날 출국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3월 2일 날 와가지고 3월 아직 안 나갔는데 3월 2일 날 와서 3월 5일 날 은행에 와서 저 달러 도로 살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매입증명서 주세요. 했더니 예전에 2월 1일 날 와서 달러 바꿨던 이걸 증명서를 내더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은 이거 안 쳐요. 그거 말고 당신이 요번에 왔을 때 3월 2일 날 이후에 왔을 때 달러를 바꾼 매입증명서 줘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적 범위라는 게 어디부터 따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돈 벌었다 그래서 그걸 달러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는 5만 달러까지는 매각하고 대외 지급이 허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 사람이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얼마라 그랬지? 5만 달러.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 거주자도 국내에서 돈 벌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서류가 없더라도 사유가 없더라도 매각 및 뭡니까? 대외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5만 달러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경우에 해외여행 경비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마음껏 돈만 많으면은 왕창 돈을 바꿔서 해외여행 갈 수 가능해.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민인 거주자가 아니고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경비에 제한이 있어요. 얼마까지? 한 번 여행 갈 때마다 10,000달러까지는 바꿔줘요. 이게 회랍니다. 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2월 1일 날 일본에 갔다가 2월 10일 날 한국 들어왔어요. 그때 나갈 때 10,000달러 바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3월 달에 또 일본 가. 그럴 때 일본 가려고 은행에 와가지고 달러 바꾸려고 그럽니다. 했을 때 은행은 너 전에 2월 1일 날 갔을 때 달러 바꿨잖냐?가 아니고 요번에 나갈 때는 또 10,000달러까지를 해외여행 경비를 달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왔다 갔다 회당. 그러니까 한 번에 1회 한해서 10,000달러까지 회당 1회 한해서가 아니고 한 번 갈 때마다. 그럼 4월 달에 또 가면 들어왔다가 또 가면 당연히 또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회당 10,000달러고 이럴 때 여권에다가 매각 사실을 당연히 기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유원화 계정 나오는데 비거주자 자유원화 계정을 처분해서 대외 계정에 매치하기 위해서 대외 계정이라는 말은 해외에 있는 달러 계정을 말하는데 그 달러 계정에 넣기 위해서 달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된 거래에 따른 거래도 가능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상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게 항상 인정된다는 말이 나오면 인정된 말이라고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가 신고 예외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정된 거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인데 맞아 설명했죠. 최근 입국일 이후에 실적 범위까지는 재매각이 가능하고 그다음 비거주자입니다. 소득 보수의 경우에는 뭡니까 5만 달러까지는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5만 달러까지는 가능한데 5만 달러가 송금은 가능하죠, 그죠? 송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없으면은 환전은 불가능해. 환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찰로는 바꿔줄 수가 없어요. 현찰은 안 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 해외 외국인이 와서 저 한국에서 번 돈입니다. 6천만 원입니다. 이거 해외로 그 소득이니까 해외로 송금하려고 그럽니다. 했을 때 은행은 당연히 소득이니까 줘보세요. 원전지수 증명서라든지 그죠? 월급 명세서라든지 소득을 벌었다는 소득이라는 증빙을 줘보세요. 했을 때 없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느라고 자격부 하느라고 그죠? 일용 노동자 하느라고 그런 거 없어요. 안다면 은행은 그래도 5만 달러까지는 서류 없이 환전해 그 달러를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송금은 가능해. 그걸 현찰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래야 해서 증빙서류가 있으면 증빙서류 범위 내에서는 환전도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하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재매각 외국인이 자 봅시다. 3만 달러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야. 외국인 여행자야. 네? 여행자가 3만 달러를 한국 입국해서 이걸 갖다가 은행에 가서 원화로 환전했어요. 그죠? 원화 환전했어요. 이제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은행은 뭐 발급해 줬을까? 매입 증명서 발급해 줬죠. 그렇겠지. 그죠? 자, 그러다가 외국인 여행자 한참 한국에 놀다가 이제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3만 달러 다 쓰려고 그러는데 쓰다 보니 별로 쓸 게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29,000달러가 남았어요. 1,000달러 쓰고 29,000달러. 그러니까 3만 달러 범위 내니까 은행에 와서 다시 29,000달러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습니다. 은행은 재매각 다시 팔고 싶습니다. 은행은 손님은 사고 싶습니다. 하고 했더니 은행에서는 뭐 달라고 그래요? 이거 매입 중에서 없어요 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깜빡하고 쓰레기통에 찢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없어요. 또는 세탁기 넣어가 돌려버렸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 달러 팔 수 있어요? 없죠. 증명서가 없는데 실적 증명서가 없는데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막 징징 울 거 아니에요. 울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럴 때 그럼 은행은 얼마까지? 10,000달러까지는 그렇죠? 10,000달러까지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매각 실적이 없더라도 달러를 팔아줘요. 대신에 어쩝니까? 여권에 적어야지. 그래야 이 은행 가서 증빙서류 없는데요. 10,000달러 바꿔주세요. 10,000달러 바꾸고 또 저 은행 가서 또 10,000달러 바꾸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여권에다가 이자는 증빙서류 없이 10,000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바꿨습니다. 라고 은행 여권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금액이 너무 적으면 적지도 않아요. 금액이 적으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얼마야? 100만 원 원화로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여권에 적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우리 시험 볼 때 그 문제 풀이 할 때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만 달러까지는 팔 수 있지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여권에 적지도 않고 손님한테 외국인한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외화대출 은행에서 이제 외화매매 말고 은행에서 또 달러 빌려주는 거 말합니다. 달러 빌려줄 때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용도나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달러 마음대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목적은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 한국은행의 외국환 거래 업무 지급 세칙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때는 이런 걸 지급해라 라고 세칙을 어떻게 정해놨느냐니까 외화 대출의 경우에 실수요 목적이거나 시설 자금으로만 외화 대출이 가능해요. 실수요 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수입 자금. 수입. 예,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 필요해요. 이럴 때 대출 받아 할 수 있어. 또는 국내에서 공장 지을 때, 그죠? 공장 지을 때 달러 빌려가지고 시설 자금 투자할 수 있어. 그거 말고 외화를 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직원들 월급 주려고 달러 대출해가지고 운영 자금을 쓸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실수요로 아니면은 시설 자금으로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니까, 그죠? 외국 사람이니까 달러 빌리는데 제한도 없고요. 관계가 없는데 다른 거주자가 다른 한국 사람 다른 거주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 사람 빌려줬는데 외국인한테 빌려줬는데 외국인이 부도 내고 망했어. 근데 한국 사람이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갚습니까? 보증을 쓴 한국 사람이 갚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이 외국인한테 줬고, 그죠? 외국인 줬는데 돈은 한국 사람한테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다가 보증해서 외화 대출이 나갈 경우에는 한국은행에다가 신고를 하시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화 대출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은행이 한국 사람한테 원화 빌려주는 거는 외환 거래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입니다.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원화 빌려가지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 누가 외국인 거주자가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다가 은행에서 원화 대출을 빌려줄 경우에 기준 금액이 10억과 300억입니다. 10억과 300억. 자, 10억에서 300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10억 이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의 경우에 10억 이하는 신고 안 해. 10억부터 300억 사이에는 은행에 신고해요. 30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뱅크 오브 코리아 BOK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맞죠, 그죠? 15에서 300억 경우에는 어디 갔죠? 은행에 신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300을 넘어갈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10억까지 그죠? 10억까지는 신고 안 합니다. 단 15에서 300억까지는 어디에 신고한다고요? 은행에 신고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거주자가 보증하거나 담보할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빌려줬는데 외화를 빌려주다. 아까 외화 빌려주도 마찬가지고 원화 빌려주도 마찬가지고 비거주자에게 빌려주면 그럴 때 누가 한국 사람이 보증해주면 이 사람이 망하면 한국 사람이 대신 내야 되니까 결국은 국부가 해외로 비거주자에게 유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기억하시라. 기준금액이 얼마라고? 10억 300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럼 비거주자인데 대외교포, 네?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교포예요. 교포.
미국에 사는 교포예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럴 때는 비거주자이니까 비거주자니까 그죠? 비거주자에 따르는 10억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고 10억에 300까지는 은행 신고해야 됩니다만은 국민이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신고 예외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죠? 금액 제한이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외교관. 그죠? 비거주자인 국내 소재 외교관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한 것도 신고, 금액 예외. 그 다음에 비거주자 자유완화 계정이에요. 자유완화 계정. 비거주자 자유완화 계정이라는 말은 무슨 해외에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들어간 돈인데 이게 결제 자금이 갑자기 모자랄 경우에 당좌로 대출을 단기로, 여러분들 은행 계신 분들은 그 교환 자금 모자랐다는 건 그 은행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교환이 돌아왔던 당좌나 음이 돌아왔는데 교환 자금 해야 되는 교환 자금이 모자라 그럴 때 일시적으로 단기로 이틀 내로 빌려줄 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10억, 300억 은행 신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금액 제한 없이 빌려줄 수 있다. 초단기 며칠까지 2일 이내 교환 자금이라고 합니다는 결제 자금, 그죠? 결제 자금을 위한 대출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달러를 외화할 경우에는 거주자 제한은 없는데 실수의 목적에 반한다. 그렇죠? 또 뭡니까? 투자, 설비 투자에 한한다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국내 거주자가 보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원화의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빌려줄 때는 10억에서 300억 기준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보증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보증해주면은, 거주자가 보증해주면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죠. 그죠? 그 이야기죠. 300이 넘어가면은 한국은행에 10억 밑으로, 10억까지는 신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신고 예외가 있었죠. 신고 예외. 뭡니까? 교포. 그러니까 금액, 신고 예외가 아니고 금액 제한에 필요 없는 거. 금액 제한 없는 거, 교포에 빌려주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외교관, 국내에 있는 외교관 등에 빌려주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교환자금. 그죠? 우리 여기는 용어는 결제자금입니다만은 결제자금을 2일 이내에 결제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금액 제한에 없다. 이죠. 환전상이군요. 환전업무의 등록과 환전업무, 환전영업자입니다. 환전상 우리 길거리에, 그죠? 관광객인 일반인들 대상으로 환전하는 은행이 아닌 환전상 있죠, 그죠? 자, 환전영업의 경우에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국 통화를 살 수가 있죠. 그죠? 환전상이 손님한테 달러 살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 한국 사람 상관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으로부터 달러 살 경우에는, 해외 여행자로부터 달러 살 경우에는 뭐 해줘야 돼? 매입 증명서 끊어줘야 돼요. 이게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이게 실적이 되니까 나중에 재매각할 때 가능하죠. 그죠? 은행에서 재매각할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팔아다가 다시 달러 되살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입 증명서를 아무한테나 끌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은 거주하는 필요가 없고 당연한 이야기고, 국민은 거주하는 매입 증명서 필요 없이 그냥 달러 살 수 있잖아, 마음대로. 그죠? 해외여행 가려고 달러 살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비거주자에게 또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달러 살 때 매입 증명서 얼마까지? 2,000달러 이하까지는 이거 안 끌어줘도 됩니다. 안 끌어주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통화를 오히려 파는 경우입니다. 손님한테 달러를 도로 파는 경우는 항상 무슨 범위 내에서? 실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했죠? 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아까
매입 증명서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그죠? 얼마까지였죠? 2,000달러. 2,000달러까지는 매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이야기해서 손님이, 외국인이 달러 되살 때 2,000달러까지는 애초에 매입 증명서를 받지도 않았으니까, 발급해 주지도 않았으니까 애초에 나중에 되살 때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00달러까지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모두 매각이 가능해. 2,000달러 넘을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실적 범위가 필요하다. 그죠? 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주자에게, 국민인 거주자에게 환전상이 달러 매각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려고 달러가 필요한데 은행에 가보니까 괜히 환전이 수수료가 비싼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좀 더 싼 수수료를 찾아서 명동에 있는 충무 환전상에 가서 달러 5,000달러 바꿔서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거주자가 환전상에서 달러 살 수 있는 범위, 거주자가 환전상이 거주자에게 달러 팔 수 있는 금액은 맥시멈 얼마? 2,000달러. 2,000달러까지는 가능하고요. 3,000달러, 5,000달러, 8,000달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은행 가세요. 환전상에서는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할 때 있었죠. 아까 기준이 얼마였지? 10,000달러. 여기도 마찬가지야. 10,000달러 초과할 경우에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역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에다가 통보해야 된다는 은행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상은 거래한 은행을 정해야 됩니다. 아무 은행이나 거래한 것이 아니라 한 은행을 정해놓고 그 은행, 지정거래 은행을 정해놓고 그 은행하고만 거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실명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환전증명서, 매입증명서 같은 거의 경우에는 금액을 정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다 도장 찍고 화이트로 지우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그 환전증명서 보면은 이렇게 두 장으로 사본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시리얼 넘버가 1, 2, 3, 4, 5로 된 게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뒤에 복사가 남게 되죠. 그죠? 이게 원본이고, 뒤에 4번이죠. 두 장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한 장, 석장일 수도 있고요. 4번이 있죠. 그러면 한 장은 이거는 손님한테 주고요. 그죠? 그 다음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보관하고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요 번호가 똑같이 이게 1, 2, 3, 4, 5, 1, 2, 3 똑같은 게 시리얼 넘버 되어 있는데 금액을 벅벅 지우고 실수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찢어버립니까? 아닙니다. void. 그죠? 도장 찍고 폐기하고 도장 찍고 그대로 보관하고 그 다음 장을 써야 됩니다. 정정 불가. 그죠? 그 다음에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void한 폐기한 걸 찢어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쩝니까? 지정은행에다가 환전증명서 보고 교부 신청 시에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중에서 몇 장은 폐기됐습니다를 실적을 그 명세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서류인데 시리얼 넘버가 1년 번호가 적혀있는 넘버가 있는 서류인데 그걸 갖다가 번호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화이트로 지운다거나 금액을 정정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죠? 그러니까 폐기하지만 버리지도 않는다. void. 그래서 void라고 도장을 빡 찍죠. void. 도장을 팍 이렇게 뻥 찍습니다. 폐기. 그다음에 지정거래은행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환전상으로부터 달러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팔 때도 마음대로 팔 수 있는데 여행자 수표는 안 돼요. 여행자 수표를 팔 수 있는 곳은 여행자 수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은행이 일반 여행자에게는 트래블러즈 체크를 팔 수 있지만 환전상을 통해서 다시 일반인에게 갈 수는 이 길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행자 수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은행이 일반인과의 거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환전상에다가 도로 팔 수 있느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달러니까 마찬가지 있는데 환전상이 여행자 수표를 팔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환전상 매입부터 문제 해볼까? 자, 달러 매입입니다. 환전상 달러 매입. 1번 거주자로부터 제한 없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비거주자 제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현찰 오케이. 또요. 여행자 수표 오케이. 그렇죠? 대신에 비거주자로부터 살 때 뭐가 필요해? 매입 증명서 해줘야 돼. 맞습니까? 단 2,000달러 이하는 안 해주죠. 그죠? 안 해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매각. 달러 매각입니다. 환전상에 달러 파는 겁니다. 1번 거주자에게 달러 팔 수 있나요? 있죠. 얼마까지? 2,000달러까지. 2,000달러까지만 매각 가능해. 이게 매입증명서 발급 안 해주는 기준 2,000달러까지만 사수해야 돼.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게는 달러 팔 수 있나요? 있죠. 어디까지? 실적 범위 안에서. 무슨 실적? 요 실적이 바로 매입증명서 발급한 그 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현찰 매각 가능할 수 있나요? Yes. 여행자 수표 매각 가능해요? 안 돼요. 그죠? 하지만 현찰 오케이, 여행자 수표 오케이. 사는 건 다 되는데 파는 거는 여행자 수표의 매각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환전상의 업무에 관한 요약 정리입니다.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고 언제까지? 10일까지 보고하는데 어디다가 보고하느냐? 관세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다가 통해가지고 한국은행에 보고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보고 단위가 일원화돼가지고 관세청장에다가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은행 루트를 통해가지고 환전상은 관세청에 보고하고, 그죠? 은행은 환전상과의 거래 내역을 어디다가 한국은행에다가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관세청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써볼까? 환전상은 을 바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환전상과의 거래 내역은 은행은 이 거래 내역을 어디다가 한국은행에 보고하면 한국은행은 다시 관세청장으로 이렇게 보고하게 돼서 환전상으로부터 간 보고하고 은행을 통해서 보고하고 이 두 개가 아구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환전상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새로운 형태의 환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무인 환전상, 뭡니까? 온라인 환전상. 굳이 점포 없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무인 기계 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 통해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럴 때 사는 거는 아까 매입증명서 발급하고 하기가 무인의 경우에는 매입증명서 발급하기도 어렵고 온라인도 마찬가지니까 살 경우에 매입증명서가 필요 없는 2,000달러까지는 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는 것도 얼마? 2,000달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전증명서 2,000달러니까 그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매각 신청서 이런 것도 필요 없고 2,000달러까지는 메인 뭐죠? 온라인이나 뭡니까? 무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다음에 환전 영업자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세청에서 합니다.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환전 영업자나 무인기 환전 영업자나 온라인 환전 영업자 둘 뭐 다 가능하고 복수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 합니다 하고 매일같이 환율을 영업자에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전관계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서류는 아까 언제 몇 년 보관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5년. 그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업자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위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노동자 있잖아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외로 한국에서 번 돈을 갖다가 해외로 송금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은 토요일 날도 안 하고 일요일도 안 하고 은행은 3시, 4시에 끝나고 이러니까 일하고 있는데 해외로 송금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그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송금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컨대 뭐 가리봉동이나 뭐 이런 데서 생겼던 해외 송금 비능록의 미인가 등록업자들을 양성화시킨 게 이게 이제 소액 해외 송금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건당 5,000달러 이하. 자, 건당 5,000달러 이하입니다. 우리 5,000달러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1년에 5만 달러 같은 경우는 그 서류 없이는 은행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죠? 은행 지정하고 5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5만 달러 이하일 경우가 소액인 거야. 5만 달러 이하가 소액이고 1년에 얼마까지? 5만 달러까지가 소액인 거예요. 소액 누적액의 소액이고 이럴 때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은행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증빙서류 미제출 경우에 아까 얼마라 그랬지? 5만 달러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로 소득의 경우에 지급 소득을 보낼 때 5만 달러를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소액 해외 송금업자라면은 이 사람은 소득을 보내야지 소액 해외 송금이라 놓고는 실제로는 해외여행 경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해외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일반의 경우에, 유학의 경우에, 체제비의 경우에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없는데 만약에 해외로 송금 보내면서 이거 일반 여행비인데요 등등으로 보내면 한도가 없으니까 1년에 5만 달러라는 건당 5,000달러라는 이런 소액이라는 정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경비, 일반 여행 경비, 유학 경비, 체제비 등등의 규정이 소액 해외 송금업자에는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서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전문 외국환 업자라 그래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예를 들어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나 통사 무슨 페이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제 대행이라든지 전자화폐, 선불 지급 수단 등한 업무를 등록하는 자인데 이럴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가지고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매할 경우에 또는 지급 추심 뭐 이런 경우에 수령 업무 등등을 대행하는 업자를 기타 전문 직업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은행이 손님으로 달러 사는 경우, 파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환전상,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업자 등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